오늘 강의의 주제는 비판적 페다고지입니다. 목차를 먼저 보면 우선 크리티컬 페다고지가 뭔지를 살펴보고 크리티컬 페다고지의 창시자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울로 프레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나왔는지 분석을 좀 해보고 마지막으로 크리티컬 페다고지의 의의와 한계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비판주의 교육 크리티컬 에듀케이션 티오리라는 것들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교육과 파워의 문제, 특히 교육과 자본주의와의 관계를 에 초점을 두는 그런 연구들 접근 방법이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비판 교육 이론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판 교육 이론은 비판만 했지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인지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나 하는 거에 대한 어 문제점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랭귀지 오브 크리틱으로는 좋은데 랭귀지 오브 파시빌리티를 별로 그러니까 가능성의 언어, 가능성이라는 거를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그런 '대안 찾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들이 1980 년대 말부터 생기면서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그거를 그전에 있는 기존에 있는 크리티컬 에듀케이션 티오리즈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안을 찾기 위한 특별한 그런 거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줘서 그 하나의 학부 영역 분야로서 크리티컬 페다고지라는 영역이 용어가 생기고 그런 영역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크리티컬 페다고지가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은 당연히 그 자유주의적 교육 파라다임 리버럴 theories of education 메인스트림 주류의 그런 교육 파라다임에 반대를 하지만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 대화를 하는 대응하는 대화의 상대는 그 비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비판주의 교육 이론입니다. 그래서 특히 니오 마르크시즘이 좀 주축이 된 비판주의 교육 이론을 말하자면 대화를 하면서 그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고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70 년대 말 80 년대 말 90 년대 초에 이제 그 크리티컬 페다고지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때 사회과학의 학문적인 배경, 주류를 이루면서 또 많이 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페다고지의 많은 이론이나 접근 방법들이 포스트 스트럭처리즘의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인제 그 안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중요한 점이 된 것이 이 페미니즘의 도전. 왜 그전에 비판주의 교육 이론이 니오 마르크시즘을 중심으로 한 교육 비판주의 교육 이론은 백인 남성 그리고 소셜 클래스를 중심으로 한 이론이었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페미니즘으로부터 그리고 엔타이 레이시즘, 포스트 콜로니즘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면서 이 젠더와 레이스 문제들을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이런 맥락 속에서 크리티컬 페다고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에듀케이션과 크리티컬 페다고지가 어떻게 다른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크리티컬 에듀케이션이 하나의 큰 영역이 되고 아까 말했듯이 그거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대안을 찾고 그리고 레이스와 젠더의 문제를 더 다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하부 크리티컬 에듀케이션 큰 영역의 하부 영역으로서 등장한 것이 크리티컬 페다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리티컬 페다고지의 아버지라고 보통 일컬어지고 뭐 파운더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파울로 프레이어예요. 뭐 크리티컬 페다고지에 영향을 미친 분야는 여러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장 중요한 최초의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파울로 프레이어인데 왜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파운더로 여겨지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울로 프레이어는 브라질 사람으로서 1921 년부터 97 년까지 활동했던 교육 철학자이고 교육 혁명가, 활동가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대학에서 교수로 재임하면서 이 사람이 특히 관여했던 것이 리터러시 무브먼트였어요. 왜냐하면 그 포르투기즈를 쓰는 브라질 백인 주류 사회하고 소외된 그런 시골 마을에 사는 원주민들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죠. 그 사람들은 포르투기즈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포르투기즈를 가르치는 리터러시 무브먼트의 앞장을 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1964 년도에 아주 굉장히 이 브라질 역사에서는 중요한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민주 인사들 뭐 사회 개혁가들 뭐 진보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투옥이 되는데 파라 프레이가 했던 그 문명 퇴치 운동이 뭐 그렇게 과격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도 같이 구속이 돼서 70 일간 투옥을 하다가 이제 석방이 되고 나서 실내로 그 군사 정권이 들어서는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망명을 하는데 이 사람도 프레이도 칠레로 망명을 하고 나중에 뭐 멕시코도 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이 첫 번째로 쓴 책이 그 발간이 되는데 그 책이 그냥 엄청나게 유명하게 되고 그 시대 상황하고 딱 맞아지면서 유명이 돼서 유네스코에서도 일하고 미국의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멕시코에서도 가르치고 뭐 유럽의 국가도 아프리카에서 문명 대치 운동도 하고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인제 나중에 브라질이 다시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브라질로 다시 돌아와서 어떤 주였는지는 잊어버렸는데 어떤 주의 교육부 장관까지도 한 역임한 그런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유명한 책이 이제 Pedagogy of the Oppressed라는 책인데 68 년에 포르투기스로 출판이 되고 2년 후에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고 전파가 되면서 뭐 파울로 프레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고 이 책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음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1970 년대가 사회 개혁 운동이 활발했던 그런 혁명의 시대라고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봄에서부터 뭐 어 프라하의 봄에서부터 멕시코에서부터 뭐 많은 유럽 국가에서부터 아시아에서부터 이런 학생 운동, 뭐 민주화 운동, 사회 개혁 운동, 스몰 레볼루셔너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던 시기가 바로 1970 년대이죠. 그러니까 딱 고 직전에 이 책이 나오게 되면서 시대적인 그 질문, 시대적인 관심사하고 이 책이 제시하는 문제점하고 딱 일치가 되면서 엄청나게 이 책이 영향을 미치게 돼서 어 엄청나게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면서 이게 필독서가 됐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페다고지 피해업자들의 교육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pedagogy of the oppressed 할 때 pedagogy라는 것은 teaching이랑 같은 뜻이에요. 옛날에는 education이라는 말 대신에 처음에는 pedagogy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학문 뭐 이래 가지고 그 뜻은 뭐 교수법, 교수 뭐 가르침 뭐 크게 넓게 보면 교육법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of the oppressed는 인제 억압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이라는데 누가 그러면 the oppressed냐 하는 거는 이제 그 브라질 파워 프레이가 쓸 당시에는 그 원주민들이죠. 포르투기를 쓰지 않는 백인이 아닌 원주민들이 oppressed 된 사람들이지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르죠. 그래서 뭐 노예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흑인이 더 이 oppressed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거고 어떤 사회에서는 여성, 뭐 노동자 이렇게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다르긴 하지만 사회에 다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은 타인의 지시, 특히 억압자의 지시나 명령에 복종을 하면서 환경에 순응하기만 하는 객체의 존재로 전락된 사람들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간단히 말하면 이 the oppressed 억압받은 사람들은 비인간화된 사람들이다라고 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종속된 문화 상태에 빠지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침묵의 문화라고 파울로프에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침묵의 문화라는 것은 억압당한 사람들이 억압하는 사람들의 문화, 사고방식, 철학, 행동 양식 이런 거를 자기 것으로 내면화해서 받아들이면서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 사회 현실에 대한 의문이나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제시하니까 그냥 조용한 거예요. 침묵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침묵의 문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비인간화를 인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는 어떤 상황에도 가능하다고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인간화되려고 하는 욕구는 인간의 본성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소명이다. 컬링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어디에서라도 존재한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제 올바른 교육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당시에서 브라질에서 행해오고 있던 교육 방식은 잘못됐다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그거를 뱅킹 에듀케이션 은행 저축식 교육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뱅킹 에듀케이션은 그 은행에서 은행 계좌에 돈을 집어넣듯이 교사가 학생들 머리에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지식을 그냥 집어넣고 학생은 그냥 그걸 받아들였다가 필요한 경우에 뚜껑을 열고 시험을 보게 때가 되겠죠. 열고서 그거를 그냥 어 어 내놓는 뭐 그런 식의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뱅킹 에듀케이션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학생을 텅 빈 학습 저금 통장에 비유하고 교사가 지식이라는 돈을 그 안에 집어넣는 식의 교육이라서 이게 바로 침묵의 문화에 의한 일방통행적 교육 형태이고 교육자와 학생의 관계는 수직적이고 그리고 인간을 주체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객체화하는 그 주어진 현실에 단지 적응하는 객체로서 키우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 사람은 보고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의식화라고 이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의식화라는 것은 비판적 의식, 자기가 속한 사회문화적 배경, 현실,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의식화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리터러시 무브먼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글씨 읽는 거를 가르친다는 것은 to read words 글자를 읽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to read the world 세상을 현실을 읽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 리터러시 의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이 사람은 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제 의식화 교육인데 의식화를 시키는 교육이 의식화 교육이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현실의 환경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같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의식화 교육이지 어떤 이건 티칭 메소드나 티칭 테크닉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시한 거를 그대로 베껴서 하나의 방법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많이 주죠. 다시 말하면 의식화 교육은 비판적 의식의 발달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교육 방식, 의식화 교육 방법을 문제 해결식 교육이라고 해서 이 책에서 제시를 했어요. Problem Solving Education.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이 의식화된 인간을 성장시키는 거, 만드는 거. 교육 내용은 교재에 있는 그런 글자 그냥 읽는 법, 글자 쓰는 법, 뭐 알파벳 가르치는 거 이런 걸로 교육 내용을 짜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다 무시하고 학습자들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문제, 당면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교육 내용을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예로서는 그 원주민들의 마을에서 어 조사를 했더니 드링킹 남자들의 음주 뭐 월급을 타거나 돈을 벌면은 곧바로 바에 가서 돈을 전부 그냥 술 마시는 데 써 버리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조사를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하고 분석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는 거를 분석을 하는데 그중에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월급 저임금의 문제죠. 노동과 희망이 없는 남자들이 술로 인해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뭐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습자와 교사가 같이 그러면 그게 문제가 그래서 분석이 됐으면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뭔가 하는 거를 같이 세우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문제 해결식 교육에서 교사 학생 관계는 수직적인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그런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지식을 서로 같이 창조하는 대화를 통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공동 탐구자의 그런 식의 관계를 이 사람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울로 프레이리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인제 여러 가지 어 비판적 교육 크리티컬 페다고지가 한 20년 동안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주장들과 대안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보면서 그러면 왜 어떤 대안들이 과연 나와 있나? 그리고 왜 그런 대안들이 나온 건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안들은 그 주장하듯이 '진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나?'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온 책이 제가 2012년에 쓴 Critical Pedagogy and Social Change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게 2년 뒤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비판적 페다고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론적이라서 좀 어렵고 해서 뭐 그걸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그중에서 일부분인 어떤 대안들이 나와 있는가 그거를 분석한 그 파트만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안들이 나온 거를 이렇게 모아서 분석을 해서 크게 4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인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The Project of Experience 경험의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 비판적 교육 이론이 지식과 권력의 관계 그게 얼마나 퓨즈되어 있고 지식이라는 것이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관계에 지식과 권력이 퓨즈되어 있는데 이걸 떼어내는 거, 해체내는 거 그걸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에 있어서 학습자의 경험 그런 존재하는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 권력의 관계를 해체하는 방법은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기존의 지식을 비판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접근한 하면서 많은 대안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접근 방법으로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게 The Project of Multiplicity and Inclusion인데 그러니까 다자성과 포용, 포함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더니 반인종주의 이론에서부터 이런 백인과 남성과 뭐 상류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론과 교육이 아닌 그 다자성과 여러 가지 다양성을 포함하는 그런 식의 프로젝트가 교육이 필요하다라 그러면서 많은 대안들이 특히 반인종주의 교육 이론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세 번째가 The Project of Anti-Hierarchy Democracy. 민주주의 대한 교육 방법들에 대한 모색인데 특히 그냥 민주주의가 무슨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라 anti hierarchy 위계를 반대하는 반위계적인 진짜 평등한 그런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대안들이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는데 이건 특히 페미니즘에 로부터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이 그전에 있던 비판주의 운동, 개혁 운동, 무슨 엔타이 레이스 운동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 백인 남성들이 자기 우월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여성은 그 밑에서 자기들을 보조하는 역할 그런 성향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을 하고 페미니즘이 특히 레디컬 페미니즘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하이라키를 없애야 된다. 그런 식의 그 주장을 많이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Project Individual Enlightenment 그러니까 개인적인 enlightenment라는 걸 계몽되는 거, 의식화되는 거, 자각되는 거 이런 거 자각된 의식 이런 거죠. 그래서 어 비판적 교수학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 구조의 개혁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개인이 의식화 여기서 파울라 프레이리의 영향이 크다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이 먼저 특히 교사가 먼저 의식화되고 그 과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학습자들의 의식화 자각화를 돕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이렇게 크게 보면 4 가지 프로젝트들이 어 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서 요약을 해 보면 이런 비판주의 교육과 그 뒤에 나온 비판적 페다고지가 이룬 뭐 공헌 이바지한 점이 뭔가 보면 크게 3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교육과 자본주의의 관계를 조명했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어 이바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의 교육 문제들은 되게 교육 내에서 학교 내에서 어
이해되고 분석되고 해결책이 제시가 되는데, 비판적 교육이론은 교육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 그리고 그거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점을 대두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이바지한 점이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근대 국가주도적 공교육의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성, 수능성, 객체화, 도구화, 비인간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제시가 되면서 인식이 됐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죠. 그래서 민주화된 교육이라든가 인간화 교육이라든가 대화의 중요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어 의식화된 인간 이런 것 인간의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 의의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계점도 있어요. 문제점도 있는 게, 첫째는 이 이론들이 굉장히 이론적인 경향을 많이 띱니다. 그래서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한테는 좀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리고 교육 현실과는 좀 괴리된 그런 이론적인 논증으로 많이 변졌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크리티컬 페다고지는 대안을 찾는다는 그런 목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티칭 메소드로 교수 방법으로 전락을 한 중요한 그 철학적 정치적 그 목적은 좀 소외되면서 하나의 좋은 교수법, 교수 방법, 뭐 학습 방법 이런 걸로 철학된 경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운동 학교 개혁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 년대 중반에서부터 이 1990 년대에 거치면서 보수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보수의 귀환이 일어나는데 정치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그 바람을 해서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의 바람이 1990 년대 말 21 세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부는데, 그거에 대항할 만한 그런 역량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